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한미 정상회담이 대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긍정평가 5%가 올라갔고 국정 지지도 62%, 다시 60%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윤석열을 해외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졌죠. 그 바이든 그거 날리면 그 바이든 그거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날리면 또 이렇게 날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만에 60%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최근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도 긍정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냐면 복지 정책이 66%,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소비 쿠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언제냐면 외교예요. 외교. 복지 66% 잘한다, 외교 62% 잘한다, 경제 53% 잘한다, 대북 정책 52% 잘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50%.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 잣이 20%. 이거 10%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3% 올라갔고요. 이 여론조사는 MBS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대 노총을 만났습니다. 양대 노총을 만나서 한 자리에 모아갖고, 야, 이게 되네, 예, 이게 되네 싶더라고요. 이게 되네 싶더라고요. 이 오른쪽이 지금 한국노총 위원장이고, 왼쪽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오른쪽 잠깐만, 이게 맞죠? 양경수 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왼쪽.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을 응원합니다. 저는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에 더 가까워요. 사실 한국노총은 어용노조로 시작했었죠. 전두환 정부 때. 저는 사실 민주노총을 더 응원합니다. 너무 때로는 왼쪽 가서 문제지만 그래도 한국노총보다는 저는 민주노총을 응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화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경사노위에 참여도 제안을 했고, 싸우더라도 앉아서 싸우자, 앉아서 얘기하자, 대화하자. 그래서 민주노총이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도 이번에 경사노위에 참여할지가 좀 주목됩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또다시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민주노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노총도 1980년대, 90년대 투쟁 방식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좀 시대도 바뀌었고, 좀 무조건 파업, 조중동과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이 파업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안 좋은 인식들이 더 크거든요. 진짜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조중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가 급식 노동자들이 왜 파업하고 그들의 처우가 어떤지를 취재하지 않고, 모든 기사가 급식 노동자 파업, 내일 우리 애들 점심은 뭐 먹나, 그치? 내일 우리 아이들 점심 뭐 먹나. 아니, 이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엄마고 부모고 그런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나라의 이 기레기들이 항상 이래요. 왜 파업하는지.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 내일 교통 대란, 그렇잖아. 철도 노조가 오죽하면 파업하겠냐. 그 파업하는 이유를 도대체 철도 노조가 뭐 때문에 파업하는지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교통 대란. 참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 노조의 파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언론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중노동자가 파업할 때 하루에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조리실에서 아침 3시간씩 조리하는 그 실내 온도는 무려 50도가 넘었다. 뭐 이런 기사를 쓰면 어떻게 사람들이 기사만 잘 써도 저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오죽하면 파업하겠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노동자들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우리 애들 밥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조에 대해서,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좀만 노조가 파업을 해서 임금 좀 올려달라 그러면 귀족 노조 이런 개소리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귀족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귀족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귀족 노조라는 말 자체가 다릅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놈들이 바로 이 말을, 저는 민주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판을 하고 귀족 노조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 식견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더라도 귀족 노조라는 말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좀 잘 사는 게, 노동자들은 그냥 배에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노동 천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이 여러분들 그 좀 잘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게 눈꼴 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오늘 좋은 뉴스 2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관한 수원구치소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연어 파티 생각나시죠? 근데 이게 술자리는 수원지검에서 일어났잖아요. 수원지검에서 일어난 술자리 파티인데 왜 수원구치소를 점검하냐면, 수원지검에서 어떠한 자료도 주지 않잖아요. 이하영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술자리를 뭐 갔더니 연어랑 막 해놓고 회의를 했다. 응? 대북송금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회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그 어떤 자료도 주지 않고 아니라고 발뺌만 하잖아요. 이때 수원구치소를 하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날 검찰에 갔다가 몇 시에 왔냐 이런 기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구치소를 법무부에서 탈탈 실태를 조사를 하면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고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기 서울구치소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강의구 전 대통령 제1부소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수영자 면회 갈 때 변호사건 누구건 전부 휴대폰을 못 갖고 들어갑니다. 전부 앞에서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옛날에 장인수 기자랑 어떤 제보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래서 저랑 장인수 기자랑 면회를 잠깐 갔는데 그 앞에서 가장 철저히 보는 게 휴대폰 맡겼나 안 맡겼나요. 휴대폰을 절대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휴대폰을 갖고 들어갔다는 것은 윤석열이 전화를 쓰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실태를 조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의정의가,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계엄 4일 나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만에 3억을 집행했다. 응? 특활비 대검찰청에다가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고, 저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정성호 장관님, 이거는요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무부 감찰관이 대검을 시켜서 진상조사 시키면 안 돼요. 이런 감찰은 법무부 감찰이 심의정의 특활비를 감찰을 해야죠. 순서가 잘못됐죠. 응?
도둑놈한테 도둑들 감찰하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법무부가 장관이 정성호라고 해도 아직도 장악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잘한 건 뭐냐면 지금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라고 저기 지금 그 시민단체가 소송을 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개하라 승소를 해줬거든요. 근데 계속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는데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거부를 해왔었거든요. 검찰이 이제는 거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우정의가 사흘 동안 돈 어디다 썼냐 이거 계속 이거 집중적으로 밝힌다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그냥 첫날 개업날 거의 6천만 원, 그 다음날 6,500만 원, 그 3일째 거의 1억 4천만 원. 누구를 줬겠습니까 이거 돈을? 이거 통상적인 집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갔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채팅을 하시다가 글이 좀 삭제가 되면요 실수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방송 내용 방송하고 있는데 내 글 왜 삭제됐냐 그러면서 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장동혁이가 지금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장동혁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장외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장외투쟁. 그러니까 얘네들 제가 오늘 오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검이 3차 압수수색을 했어요. 국힘당의 의원 원내대표실을 세 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얘네들이 오늘은 제가 예상했듯이 쫄아갖고 2차 집행 때 같이 전격적으로 막지 않고 특검에게 뭐를 압수수색을 하러 왔냐, 그 압수수색 리스트를 주면 우리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그걸 몰랐대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조은석 특검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내란 특검법에. 위계 또는 위력, 뭐 폭행이나 뭐 강금 이렇게 하면 딱 한정되어 있지만 위계 또는 위력이면 적용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앉아서 특검만 불러라 이거 위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국회 선진화법 있죠. 그 빠루 사건 그거보다 훨씬 센 법이에요. 이거는 벌금형이 없잖아요. 무조건 기소되면 배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쪼는 거예요. 그쵸? 국회 선진화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벌금 얼마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벌금형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기소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배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쫄아갖고 오후에 갑자기 특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났죠. 지금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장외투쟁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상 장동혁이는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친길계를 선택해갖고 전환기를 끌어들였지만 누가 봐도 지금 장동혁이가 당대표로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한동훈도 끼워놔야 되고 조경태도 끼워놔야 되고 사실상 통합의 국민의당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장동혁이가 생각할 때도. 근데 지금 전환길이나 김민수 새로운 극우가 지금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민수와 장동혁의 전운이 감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계속 김민수나 전환길이나 이쪽 극우들은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탈당시켜라, 제명시켜라, 이게 지금 전환길이나 극우들의 요구사항인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우리가 혼연일치가 돼갖고 어떤 이재명 정부와 투쟁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한동훈 제명 안 하고 윤석열 면회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이나 극우 세력들, 김민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속았다. 장동혁한테 속았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장동혁 지지 세력들이 김민수로 지금 살짝 바뀌면서 김민수가 세게 장동혁과 전운이 감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국회에서는 우리 추경호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추경호가 지금 뒤늦게 기자회견을 했냐면, 이 기자회견에는 곽규택이랑 또 누구죠, 한 명? 황교안이 옛날에 정점식, 곽규택 정점식과 추경호가 그 기자회견하는데 같이 동석을 했어요. 누구냐면 곽규택이나 정점식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조언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고, 그럼 왜 추경호는 뒤늦게 기자회견을 했냐? 특검이 표결 의혹, 그리고 어떤 단서를 잡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검이 아무 단서 없이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응? 그렇죠?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국회를, 그것도 아무리 특검이라도 해도 함부로 압수수색을 못하는데,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호를, 지금 사실상 추경호는 피의자로 전환됐잖아요. 추경호가 사면 초과예요. 표결 방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특검은 단서를 잡고 있죠. 녹취도 확보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추경호 구속영장을 칠 거라는 특검에서 소리가 자자하다 보니까, 지금 권선동 나오면은 추경호다 이런 소리가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에 반박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호와 동시에 지금 특검이, 여러분들 조지현인가요? 그 안경 쓰고 단발머리 국회의원, 특검이 조지현을 압수수색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조지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조지현이 누굽니까? 김건희 저겁니다. 몸종. 용산 행정관 출신이에요. 용산 행정관 출신이고 김건희 라인이에요. 그래서 용산 행정관 출신 그 젊은 애를, 용산 행정관 출신 젊은 애를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경산에다가 꽂은 거예요. 여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검이 왜, 여러분들 김용현이가 왜 계엄 내란 5시간 전에 조지현한테 왜 전화를 했겠어요? 용산에 있던 믿을 수 있는 김건희 라인의 국회의원 확실한 애는 조지현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상했죠?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는 이해했지만, 저 남자 같은 여자 국회의원 젊은 애한테는 왜 김용현이가 전화를 했을까? 김건희가 꽂은 애예요. 김건희 라인 행정관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걔가 경산에, 그런 여러분들 스펙도 없는 애가 어떻게 경산시에다가 공천을 받아갖고 배지를 달겠습니까? 김건희 백 아니면. 그래서 특검이 김용현과 너 통화하는 이유가 뭐냐, 너한테, 그것도 초선에 너한테 김용현이가 통화할 이유가 뭐냐, 무슨 지시를 했냐, 그거를 특검이 단서를 잡고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 내란 정당의 당대표가 돼서, 당대표 되는 과정을 보면 친길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고성국, 극우정당, 극우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죠. 오늘 나는 고성국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사실.
난 고성국이도 좀 합리적인 보수 정도로 봤는데 난 고성국이가 이렇게 개차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고성국이가 장동혁 지도부에게 대놓고 공천권 30개 양보해라 지방선거 때. 야, 그것도 TK에 공천권 30개 양보해라. 이거는 우리가 너 당선시켰으니까 청구서를 내민 거예요.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야, 우리가 너 지지해갖고 당대표 됐잖아. 그러면 이제 너 지방선거 때 내년 우리에게 공천권 30개 자리는 줘야지. 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TK 30개 달라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국민의힘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달라 그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단체장이 전국에 한 23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단체장 2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개 양보하면 된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지역도 정해줍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광역단체. 지네가 유리한 데 있죠. 대구, 경북, 부산, 부울경과 TK를 합쳐서 30개 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줄 수 없으면 이 5개 권역에서 6자리씩 달라. 대구에서 6개, 경북에서 6개, 부산에서 6개, 울산에서 6개, 경남에서 5개. 예. 근데 장동혁은 쪽팔린 거죠. 지가 당대표 되고서도 보수들이 자기 지원해서 당대표 됐다고 지 입으로 떠들었는데 이제 와서 안 돼! 라고 못하죠.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이런 고성국이나 전환길, 이 전환길이나 고성국 극우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장동혁이가 당선이 됐는데 저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매일매일 뭐 극우들 욕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극우라는 단어를 정치 분석을 할 때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극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많이 쓰잖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극우가 대중화돼 가고 있어요. 보수의 주류가 극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아니, 제가 극우를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극우들이 이렇게 흔하게 보이는 추태가 이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2016년 박근혜 탄핵광장 이후에 극우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극우와 보수의 경계, 예전엔 극우와 보수가 오히려 보수가 극우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쵸? 옛날에는 보수한테 너 극우야라고 막 야, 그리고 보수들한테 너 일베지 하면 막 손사래를 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수와 극우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옛날엔 보수들한테 극우라는 소리를 하면 난리를 쳤는데 지금 점점점 극우가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당에다가 공천권을 요구하고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보면서 참 무서운 게 보수의 대중화가 점점점 빠르게 진행되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요괴, 우리 요괴가 왜 이렇게 상민씨 걱정하지마 내가 공천하게 할게, 이 상민씨를, 그것도 현직 검사를, 이 상민씨를 왜 이렇게 챙겼나. 응?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상민씨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지금 왜 그랬나? 응? 그것도 현직 검사가 갑자기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가 검찰에서도 비웅신조고 검찰에서도 또라이라 그랬대요 그 당시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현직 검사가
갑자기 지 국회의원 나간다고 그것도 사퇴도 안 하고 갑자기 그 어디였죠? 얘가 김상민이가 어디 공천을 받았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잖아요. 물론 경선에서 꺾였지만 검사들도 저 새끼 현직이 무슨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사표도 안 내고 출판 기념회를 하냐는데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경남 창원 의창 이쪽에 김영선 의원이나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 박한수에게 우리 이상민 씨 잘 좀 도와줘 뭐 이지랄 떨고, 이유가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한 그림이 바로 이 죄송합니다. 김진우에게 건넸다라고 직접 김진우에게 전달이 됐고,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대만에서 샀대요. 2022년에 대만에서 3천만 원에 이 그림을 낙찰받은 우리나라 이모 씨가 서울 인사동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에게 그림을 판매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만에서 우리나라의 이모 씨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3천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모 씨가 대만에서 낙찰을 받아. 이 낙찰을 받은 그림을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좀 뽀찌를 붙여갖고 인사동에다가 팔아. 뽀찌 한 1, 2천 붙였겠지. 그러면 뽀찌를 붙여갖고 산 인사동에 임모 씨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김 전 검사가 좀 선물할 그림 없나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겠지. 해갖고 이 뽀찌를 좀 3천만 원에 사갖고 뽀찌 받고 팔은 이 사들인 인사동의 임모 씨가 1억 원에 팔아. 제가 볼 땐 3천, 5천, 1억으로 간 것 같아. 그래갖고 이게 이 그림이 진품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김건희 오빠 김진우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불었냐면 김상민이가 민중기 특검에서 제가 구매했습니다 불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진품들 경매를 통해서 산 그림들은 추적이 가능하잖아. 누가 낙찰받았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이게 추적이 가능해서, 김상민이가 검사잖아. 왜 민중기 특검에서 이 그림 어디서 났나 이미 가져갔는데 저거 조사하면 자기가 걸릴 거라는 걸 아는 거지. 처음에 대만 누군가가 이 경매 물품은 경로가 다 파악되잖아. 만약에 경매를 우리 이영순 씨가 받았어. 이영순 씨 그림 어쨌어? 저 인사동에 갖다 팔았는데요. 어디? 저기요. 그럼 인사동 이거 그림 어쨌어? 김상민 검사가 사갔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추적이 가능한 거죠. 추적이 가능하니까 이게 김상민이가 특검에서 분 거죠. 그랬더니 그림 주고 공천 받고, 근데 등신이 경선에서 졌죠. 등신이 경선에서 져갖고, 상민 씨 미안해, 내가 국정원에 자리 하나 만들어 놨어, 그쪽으로 가. 그리고 국정원 특보로 갔죠. 이렇게 된 사건이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김건희가 한 지랄들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내란 수계, 우리 띨띨이 어제 우리 내란 수계 빤스난동 정광훈의 절친 빤스난동 윤석열이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냈냐? 책임은 제게 물으십시오. 모든 건 제가 시켰습니다. 저는 그 군인들과 가족들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책임은 저에게 물으십시오. 이지랄 떨었잖아. 그치? 하나 묻자. 책임을 너한테 물으라 그러면서 수사랑 재판은 왜 안 가냐 이 새끼야. 안 그래요? 지한테 책임을 물으래. 근데 수사도 받지 않고 재판부 받지 않고 차라리 수사를 받아갖고 제가 전부 지시했습니다. 재판 안 그래요?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말은 책임은 자기한테 물으라 그러면서 수사 안 받아요. 수사를 받아서 수사를 통해서 저는 그 부하들은 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하면 지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지만 수사 받으라고 오라니까 빤스 벗고 의자에 기대 갖고 연병을 하고 그래놓고 책임을 지한테 물으래. 웃긴 새끼잖아. 안 그래요? 나 같으면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면 특검에 당당히 가갖고 모든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나에게 있다. 응? 근데 왜 윤석열은 모든 국정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얘가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윤석열이가 그래도 검사 출신이고 나름 응? 그런데 왜 수사도 안 받고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왜 얘를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왜 안 하냐? 억울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억울한 거지. 감옥에 와서 있어 보니까 전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 거지. 그치? 이해가 가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여기저기 국정농단의 계엄령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전현은 지금 진짜 보통 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계엄도 오빠 이날이 길일이래, 이날이 날짜가 좋대 뭐 하니까 갑자기 12월 4일로 잡고 연병을 한 건데 가만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지. 응?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깜빵에서도 TV 나오잖아. MBC만 틀면 김건희 민주기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집을 뭐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그림이 나왔습니다. 시계를 받았습니다.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팔찌를 받았습니다. 통일교 한학재 총재로부터 뭘 받았습니다. 막 하니까 이 새끼들 봐라. 지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지. 억울한 거지. 근데 더 열받는 게 저는 윤석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50만 원을 보냈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평상시 부부 같으면 50만 원 이런 돈거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응? 딴 사람을 시켜서 못 간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런 걸 하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사이가 멀다는 걸 증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등신아 그것도 성공 못 해갖고 얘따 너한테 마지막 저승가는 차비다. 50만 원. 아니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불의한 일로 어떤 불행한 일로 여러분들 어떤 집에 가까운 남편이 어떻게든 억울하게 그러니까 구속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개 산책하고 다니면서 얘따 50만 원 붙여요? 하루가 멀다 하고 면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 장모는 100만 원. 그러니까 아주 먼 느낌이 들잖아. 남 같지 않아요? 남 뭔가? 그렇죠. 뭔가 남 같잖아. 장모는 100만 원. 와이프는 50만 원. 뭔가 진짜로 만약에 돈이 필요해갖고 보내고 싶으면 딴 사람 시켜서 보내겠지. 김건희라는 이름 남기기 싫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만약에 김건희가 진짜 아직도 윤석열은 오빠 이제 이해온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진짜로 아직도 윤석열에게 어떤 정이 있고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하면 또 이거 공개되면 그러니까 딴 사람 이름으로 돈을 넣거나 그러겠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좀 이상해요. 하여튼 책임은 자기한테 물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마 윤석열이 아마 지금 감옥에서 진짜 빡친 거는 오빠 견뎌. 그쵸? 오빠 견뎌. 그러니까 오빠 나 불면 뒤져 그거잖아. 얼마 전에 김건희가 오빠 견뎌 여기 누구야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오빠 견뎌 그거는 오빠 내 얘기 꺼내면 뒤진다 이거죠. 내란 뭐 저는 사실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갑자기 용현이랑 뭐 며칠 전부터 뭐 계엄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이게 진짜 할라나 보다 해갖고 저는 그냥 요게가 정해주는 날 그냥 제가 기자회견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면 그냥 사형이잖아. 응? 그런 것 같아요. 야, 오늘 민주당 법사위가 3대 특검법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조금 진통이 있었어요. 어떤 진통이 있었냐면 이제 그 국힘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 안건조정위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뭐냐면요, 뭔가 이거는 그 특검법이 이게 하나하나 법률을 따져보니까 이거를 바로 전체회의에서 올려갖고 심의하기는 좀 그래서 그 사전에 요거는 올리고 요거는 말자라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건조정에 올리면요 최장 90일까지 이 법안을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90일까지. 근데 민주당이 2시간 만에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법사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됩니다. 3분의 1. 당연히 법사위원 18명 중에 국힘당이 한 10명 정도 되죠. 10명이 아니라 국힘당이 한 7, 8명 정도 되죠. 맞나? 6, 7명 되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돼요. 18명에 6명 또는 그래서 안건조정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를 정상적인 절차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건조정에 회부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안건조정위원이 6명이에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 중 민주당이 4명,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 2명. 그러니까 4대 2야. 4대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체 6명 중에서 4명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4명이 찬성하면 그냥 바로 의결을 할 수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안건조정위에 6명이 이렇게 모여갖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저희는 무조건 이거는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래갖고 2시간 만에 땅땅 떼갖고 90일까지 만약에 이게 6명 중에 3대 3으로 맞설 경우에는 이게 한 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라서 4대 2가 된 거지. 만약 3대 3이면 90일 동안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쟁점적으로 저쪽에서 트집을 잡았던 게 뭐냐면 재판 중계랑 3대 특검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간과 검사의 숫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장된 거예요. 그렇게 1심 재판 생중계 그런 것들이 다 연장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더 센 3대 특검법 통과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는 것은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시키면 본회의에서 통과 땅땅땅 되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검찰개혁안 공청회가 있었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여기서 좀 난타전이 벌어졌죠. 국힘당은 의회 독재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폐악 때문에 당연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맞섰죠.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 당연히 민주당은 당연히 분리해야 되고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여기저기 일단 맞섰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오늘도 언론에서 나경원 법사위원과 추미애 위원장의 뭐 추나대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부터 뭐 계속 뭐 나경원 추미애 재차 충돌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나 이제부터 우리 저는 우리 민주진보 언론들이 나경원 좀 쌩 깠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도 나경원이 뭔 지랄을 해도 그냥 나경원 발언에 열도 받지 말고 나경원이 지금 노리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나경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5선이 무슨 간사를 한다고 나왔겠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러 온 게 뻔하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잖아요.
무슨 오선이 간사를 합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최유장이랑 좀 싸우면 뭐 괜찮은 뭐 볼거리 되겠지 이거예요. 어? 그래서 뭐 나빠루 뭐 이 빠루 나빠루 뭐 이거 해도 우리가 지는 욕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추미애 장군이랑 나경원이랑 괜히 싸우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나경원이만 오히려 좋아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추나대전 뭐 충돌 이런 거 절대 우리가 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그냥 뭐 요구하면 쌩까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나경원 목표가 내년 서울시장에 국힘당의 여전사가 돼서 이진숙 다음에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개무시해야 되지 민주당 의원님들도 굳이 뭐 사과하세요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 국민들이 그거 사과 한번 받으면 뭐 할 거야 나빠루한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더 이상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나경원 어차피 검찰 수사 받을 거 그런 것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열받는 뉴스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노만석이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노만석입니다. 이 노만석이가 뭐라 그러냐면 보안수사는 검찰의 의무래요. 보안수사는 검찰의 의무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안수사권을 절대 주면 안 돼요. 모든 수사권은 검찰에 주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코앞에 검찰개혁이 다가오니까 이제 사실상 보안수사권이라도 1차 수사권은 어쩔 수 없이 뺏긴다고 해도 보안수사만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수사권을 확보하면 그게 정관예우에 제가 어제도 뭐라 그랬죠? 검찰이 정관예우를 받는 거는 수사권이에요. 수사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검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 전관예우 법관이 몸값이 천정부지인 건 뭐냐?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법관을 회유해야 돼요. 회유가 아니라 법관에게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법관이 모든 거를 법관 말 한마디에 유죄냐 무죄냐 형량이 정해지고 불구속이냐 법정 구속이냐 다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배심원제를 하게 되면 법관은 유죄 무죄를 따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회 통념상 다수의 의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법에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800원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해고 처리하는 그런 법관 새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800원으로 어떤 그 해고 당하신 분 그게 정당하다고 했던 놈이 헌재 재판관 후보에 올라왔었죠.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 국민 배심원제에 올라갔다 그러면 800원 횡령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해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할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걔네들은 생전에 버스 탈 일도 없고 그 버스 기사들이나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갖고 운전해갖고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걸 몰라요. 만약에 일반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종교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약에 이 800원의 해고가 정당하냐만 그것도 20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이거 국민 배심원제 가면 무죄죠. 그쵸? 그건 당연히 무죄예요. 왜? 나는 버스를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800원이라는 돈이 지금 물가 가치에 비해서 800원은 버스를 한번 타지도 못하는 돈이죠. 근데 법관들은 어때요? 800원이건 8천억이건 횡령한 건 똑같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 배심원제는 전관 비리를 전관 예우를 받는 판사를 비리를 저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반드시 폐기시켜야만 정관 검사들의 비리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수사권을 팔고 사는 거거든요. 검찰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얘네들한테 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말은 정관, 우리가 예우 좀 바르게 얘기하면 우린 정관 비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사건을 축소화시키는 새끼들입니다. 말이 변호사의 힘, 정관의 힘이라고 하지만 있는 사건 축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응?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검찰청 차장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보안수사는 검찰의 의무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검찰이 이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검찰은 지금 반성문을 쓸 때예요. 왜 국민들 여론이, 여러분들 검찰을 신뢰한다는 여론이 20%도 안 됩니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게 26%예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게 검찰 조직이에요.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되고,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지 자기네들이 사실 반성부터 해야죠. 제가 이 노만석이에 대해서 어떤 걸 비판하고 싶냐면, 굉장히 비열해요. 왜 비열하냐? 이거를 노만석이가 2%나 공식적인 자기네 어떤 조직의 어떤 에다가 글을 쓴 게 아니라, 항상 검찰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어떤 행사에 가요. 이 노만석이가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을 해요. 참석하다가 부산 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을 합니다. 응? 그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말을 해요. 막 기자들이 뭐 있거나, 거기 부산 고검 그 지검 출입 기자들 있잖아요. 노만석 검찰총장이 여기 오늘 방문하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못 이기는 척 검찰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안수사권에 대해 보안수사는 검찰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검찰이 늘 언론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러요. 비공식적으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그랬다더라 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공식적으로 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대검찰청 차장의 공식 입장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비공식 자리에서 흘러가듯이 얘기해버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늘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거를 공식화시키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죠. 비공식 자리에서 자기가 얘기한 거는 책임지질 않아도 되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직을 걸어야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 언론 브리핑 검찰청 그 브리핑 센터에서 얘기를 하면 직을 걸어야 되고,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언론에다가 검찰의 수사권은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커지면 그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얍삽한, 옛날부터 이런 짓거리를 했었어요. 저는 이거는 검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 검찰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64%고 검찰을 신뢰한다는 건 26%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는 검찰의 의무다라는 말은 적어도 검찰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조중동이나 이렇게 검찰을 옹호하고 빨아주는 언론에서 나오면 이해는 합니다. 검찰과 같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집단들이 얘기하면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검찰은 이런 얘기를 지네가 직접 하면 안 돼요. 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검찰은 누가 봐도 지금 개혁의 대상이지 지네가 이거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지네가 정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검찰이 이 지경이 되는데 왜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은 뭘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죠. 응?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응.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1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통일교는 왜 김건희에게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을 청탁했나 이 내용인데, 제가 오늘 특검이 이제 8일날 한학자 총재를 2단이라는 말을 꼭 붙입시다. 2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석하라고 했어요. 이 공소장을 봤더니 이 윤영호 이 본부장을 통해서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서 김 여사 측의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프로젝트?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 UN 제5 사무국 한국 유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부탁을 하고, 여기까지는 또 이상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 협력 기금을 7억 달러에서 갑자기 30억 달러로 올려요. 여러분들 1억 달러를 1,300억이라고 보시면 30억 달러면 거의 한 4조예요. 4조. 그쵸? 4조. 응? 근데 저는 뭐 이것까지 뭐 돈을 어디로 30억 달러 가서 몇 조를 헤쳐먹으려고 한 거죠. 제가 보면. 왜냐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면 추적이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새마을운동이랑 통일교랑 무슨 상관이길래 아프리카에 새마을운동을 수출을 하는데 이걸 왜 통일교가 요구했을까? 응?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상한 게 많이 발견돼요. 2022년 11월에 케냐 대통령 부인과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김건희가 막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해요, 김건희가. 그리고 빈곤 사진을 찍고 아프리카를 막 도와야 된다, 이 연병을 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 왜 통일교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통일교를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박정희와 통일교가 끊임없는 유착이었나 봤더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일교가 처음에 박정희 정부가 반공으로 권력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통일교도 순공이라는 어떤 반공 정신을 내세우면서 박정희에게 잘 보입니다. 통일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1950년대 60년대 정말 우리나라 배고팠던 시절이죠. 근데 이 통일교가 1963년부터 이 문선명이가 어떤 각 지방에다가 전도사 같이 막 보내요. 그래서 거기를 뭐 농촌 계몽운동이라는 걸 통일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막 새마을운동이 펼쳐지기 전에 막 농촌 계몽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통일교가 1957년 전국에 1957년부터 전국에 116개의 지방도시에 일제히 전도사를 파견해요. 1950 전쟁이 끝나고 한 4년 있다가 전국에 일제히 전도사를 파견해서 계몽과 문맹퇴치 야학운동을 막 합니다. 사회운동으로 막 만들어요. 얘네가. 그러면서 이제 19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잖아요.
5.16으로 5.16 쿠데타로 이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성명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마음, 새 사람, 새 가정, 새 마을이라는 말을 써요. 새 사회, 새 국가, 새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64년에 최초의 농촌 계몽 전문 교육기관인 복지농도원을 설립을 합니다. 충남에다가. 그래서 전국에서 계몽 운동을 하던 통일교 신자들과 농촌운동 지도자 등이 직접 막 거기에 참가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1966년에 제1회 5.16 민족상을 통일교의 한인수라는 애가 받아요. 1960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5.16 민족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박정희가 자연스럽게 1970년대에 들어서 전국에다가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희가 만들었던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통일교가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전국 조직을 만들면서 야학과 어려운 농촌 계몽 운동을 하면서 곳곳에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수출 지원 이게 뭐지? 계속 그래갖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통일교가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신아프리카 운동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막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막 해외에 새마을 운동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아유 저 새마을 운동 뭔가 하고 그랬더니 얘네들 여러분들 보시면 얘네 깃발 보세요. 이거죠. 여러분들 아직도 시골에 가면 새마을 운동 깃발 엄청 많죠. 새마을 운동은 통일교 돈으로 운영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국고 지원비도 있겠지만 이게 지방에 엄청나게 새마을 운동의 깃발이 걸려 있고, 이게 마치 근데 여러분들 이 새마을 운동 깃발이랑 뭐가 유사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잠바랑 똑같죠. 윤석열 정부 잠바 색깔이랑 똑같잖아. 그치? 얘네들 지금 하는 짓들이 윤석열 잠바 색깔이랑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 이런 거에는 이런 새마을 운동을 사실상 통일교가 배후에서 엄청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통일교가 그럼 왜 통일교는 캄보디아나 아프리카를 노렸냐? 특히 2022년 11월에 케냐 대통령 부인과 환담에서 새마을 운동을 직접 소개합니다. 통일교의 요구사항, 윤석열 정부의 요구사항을 김건희가 직접 소개를 해요. 그럼 통일교는 왜 저런 못사는 아프리카에다가 처음에 먹고 살고 계몽운동이라고 하면서 수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이미지가 되죠. 저 조직을 아프리카 이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교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고 그러니까 빵 한 쪽이라도 주면 고마운 사람이잖아. 집중적으로 통일교가 노렸던 게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정부와 협상을 해서 엄청난 이권을 따내는 거죠. 그렇죠? 나라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나라일수록 최상류층은 엄청나게 부패돼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게 독재국가 아프리카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때부턴가 이명박근혜 이런 애들이 정권 잡고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무슨 새마을 운동으로 수출한다.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못 살 때 그런 일들을 수출하나 보다 했더니 이 배우가 통일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통일교가 우리 사회에 곳곳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냐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현재 한민족 사관학교라고 아시죠? 이것도 통일교 겁니다. 한민족 사관학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일교 소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계일보, 언론에는 세계일보. 골프장은 용평,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용평은 거기가 다 통일교 거예요. 용평 주변에는 다 통일교 겁니다. 용평 땅 자체가 통일교 거예요, 거기가. 한민족 사관학교, 맥콜, 천연사이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축구단 1화도 갖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뭐가 있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저게 있더라고. 여러분들 충남에 보면 우리 독립기념관이죠. 천안에 독립기념관 옆에 통일교 땅이 12만 평이 있어요. 독립기념관 옆에 통일교 땅이 12만 평인가 있는데 그게 원래 푸른 결의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쪽에 사시는 분 있어요? 푸른 결의 연수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유관순 수련원으로 간판 명칭을 바꿨습니다. 유관순 수련원이라고 하는 게 통일교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이 독립기념관 옆에 유관순 수련원이라고 지금 갖고 있는 게 통일교 거예요. 선화예고도 통일교 거고, 그리고 천안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 성화대인가? 그것도 통일교 거고.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 얘네들이 민족 교육을 20년째 운영 중이다라는 홍보를 합니다. 얘네가 본인들이 새마을운동의 원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들고 다녀요. 내부에서는. 그리고 얘네들은 행사 때마다 무조건 장관들을 초대해갖고 이단 소리를 안 들으려고 엄청난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학자 총재가 라스베가스에서 600억 날렸다는 거 얘네들은 껌값이에요. 껌값. 선문대. 성화대가 아니라 선문대. 얘네들 가평에도 무슨 궁 하나 있죠. 용평, 가평, 충남, 천안. 대한민국 국토에 아마 제가 보면 통일교 소유의 땅만 조사해봐도 어마어마한 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갑자기 캄보디아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즉 23억 달러가 올라갔잖아요. 이 돈을 캄보디아의 정부에 주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2022년 캐나다의 대통령 부인과 만나서 새마을운동을 소개하고, 김건희는 단순히 목걸이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을 하면 어마어마한,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통일교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로 우리나라가 도와준다 그래갖고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적 자금이, 잘 봐요. 제가 생각해요. 캄보디아로 가죠. 쉽게 얘기할게요. 캄보디아로 우리가 공적 자금 30억 달러를 가요. 우리나라로 한 4조가 가. 근데 돈을 보내면서 새마을운동도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뭘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낸 돈으로 여길 지원하라고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가 30억 불 보내줄게 올려서, 원래 7억 불 보내려다가 30억 불 보낸다니까 캄보디아에서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주나? 근데 요구사항이 있는 거야.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정부가 지원하는 뭐를 설치해달라라고 하고, 이 돈에서 일부는 이쪽에다 지원해라. 10조, 만약에 10억 불은 이쪽에다 지원해라. 1조 4천억을. 이 1조 4천억을 한 학자가 먹겠냐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보면 도이치모터스가 여기에다가 은행도 만들려고 그랬고, 아시죠? 도이치모터스가 2023년 이후에
캄보디아에다가 은행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새마을 운동에다가 지원 수출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운동을 지원을 하면 돈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캄보디아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지원한 30억 불에서 이 돈이 가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 김건희한테 오겠죠. 제 말 맞죠? 어? 캄보디아 새마을 운동, 얘네들은 돈이 넘치는 애들이니까 자기네들은 아프리카 가갖고 좋은 선한 영향력 펼치면서 신도들을 모으고, 거기에 지원금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자기네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돈은 일로 빼돌리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가 저렇게 아프리카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학자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녔냐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요. 노골적으로 아프리카의 정상들을 만나요. 이거 봐요. 아프리카의 정상들과, 얘가 한학자예요. 1대1로 정상회담을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통일교 수출을 해서 얘네들은 돈방석에 앉는 거죠. 종교시설에 돈이 들어가면 추적이 어렵잖아. 김건희가 노린 거는 이명박은 자유한 외교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려고 한 거고, 김건희는 통일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려고 하면 돈의 추적이 안 되잖아. 내가 보면 그거예요. 그쵸? 그것도 해외에 나가 있는 캄보디아 정부가 새마을운동에 지원한 돈을 어떻게 밝혀? 가난한 나라만 공략한 거지. 그치? 느닷없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올리고 그 돈을 새마을운동 아프리카에 수출 지원을 하면 그 돈이 그러니까 운동 좋은 단체에서 쓰는 걸로 해갖고 빼돌리기 가장 좋지. 그래서 특검이 이번에 통일교가 왜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을 청탁했냐, 이런 것들을 꼭 캐물었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에다가는 왜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려고 그랬냐, 뭘 하려고 그랬냐. 제가 분석한 거는 김건희는 여러분들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푼돈 갖고 장사할 애가 아니에요. 목걸이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김건희는 수조를 챙기는 일을 통일교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건희가 뭐라 그런지 봐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겠다. 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그러더니 대한민국 정부 차원, 지가 대통령이야, 지가 정부야. 김건희가 통일교 윤종호 본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분석한 게 맞을 겁니다. 왜 통일교가 단순히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엮이려고 했냐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진출을 해서 교인들 세력 확장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주고 계몽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농촌 어떤 그 복지 사업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 지역에서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인식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정부들 고위층들과 만나갖고 뇌물이 오가고, 그러면 수많은 혜택을 얻으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거 마지막으로 좀 얘기할게요. 요즘 여러분들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죠. 사실 우리가 반독재를 외치고, 사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진보 정치가 점점 커졌죠. 그리고 그 진보 정치가 반독재 민주화를 외치면서
그 독재 세력들을 비판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적 우위가 있었죠. 그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는 국힘당 그 당시에 민정당 전두환 세력들과 박정희 세력들을 굉장히 비판했죠. 독재의 후손, 어떻게 보면 뭐 민족적 반역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나 민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민주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정부들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더 이상 뭐 반독재, 도덕성의 우위 이런 것들이 이제 먹히지가 않기 시작했죠. 분명히 민주당도 사람 사는 사회고, 오늘도 조국혁신당에서 뭐 성비위 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저쪽에게 여태까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도덕적 우위를 점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니들 맨날 반독재, 우리 무슨 친일파 이렇게 했던, 막 이렇게 조금만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실수만 하면 저들의 이제 먹잇감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언론은 내로남불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386, 지금은 뭐 586,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운동권 세력들이 한때 욕을 많이 먹었죠. 그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어떻게 보면 위선이 되고,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기득권이 되고, 그런 발전하지 못하는 민주진보여서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사건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자세히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은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이 저쪽은 극우화돼 가고 있고 이쪽은 점점 빨갱이화 된다 그랬으면 민주당은 거의 해체됐을 겁니다. 공중 분해됐을 거예요.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아서. 국힘당은 극우 소리를 들어도 저 정당은 유지가 돼요. 안 그래요? 국힘당은 극우 소리를 들어도 저 정당은 유지가 되고 아직도 지지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굳건하고. 민주당에서 만약에 북한 간첩 사건이 만약에 또 대대적으로 하나 터지고 막 그러면요, 민주당은 지금도 위험해요. 이게 민주주의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착화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죠. 응? 민주주의는 되게 불안정한 어떤 정치예요. 어떻게 파괴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킨 게, 점점점 극우가 대중화돼 가고 있는 것 같다. 극우가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의 위험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이런 얘기들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론들은 맨날 서울역에 나가 있고 용산에 나가 있어서 귀경길 고향에 가는 분들의 인터뷰를 하면, 제발 요즘은 뭐 정치에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해 보여요. 원래 정치의 본질이 갈등이에요.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에요, 여러분들. 그 갈등을 조종하는 게 정치고요. 그렇죠? 정치는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싸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 여러 본질이 갈등이잖아. 누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어떤 반민족 행위자가 민족 반역자 새끼들이 있고 민족주의자들이 있고. 응?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고 국회라는 존재는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고, 그 정치는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왜 민주진보에서 갈라치기 새끼들이 들어오고 민주진영에서 이렇게 댓글에서 서로 싸우고 분명히 이재명을 같이 지지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정치가 원래 갈등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술 먹다가도 정치 얘기하다 보면 싸움 크게 나죠. 응?
그 갈등을 잘못 조정을 해서 그래요. 잘못 풀어서 그런 거예요. 응?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죠. 나름 제가 보면 최선을 다하고 싸우고 있고 대통령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정청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청래 대표는 뭐 오늘의 진보가 내일의 수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소리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방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집권 여당이니까 우리는 방어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오늘의 공격이 내일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국힘당과 잘 공격을 하고 싸워놓으면 그게 내일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어를 하고 내일 뒷걸음치면 이 방패는 어느새 공중분해돼서 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잘 싸워놔야지 오늘 잘 싸운 게 내일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방패가 사라지기 전에 또 우리는 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과 극우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끊임없이 진보는 개혁해야 되고 진보는 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야당은 무조건 공격입니다. 국힘당은 장애투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야당이니까. 야당은 집권 여당을 어떻게든지 발목 잡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수권 정당으로 하려는 게 야당의 본성이에요. 응? 여당은 어때요? 이런 공격만 일삼고 발목만 잡는 국힘당의 전략은요. 여적건 여러분들 국힘당이 정권을 뺏으면 어떠냐면 갈등을 극대화시켜요. 갈등을 극대화시켜요. 갈등을 극대화시켜 갖고 계속 몰아붙여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불리해져요. 갈등을 극대화시키면 집권 여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어떻게 하냐? 갈등 사안을 프레임 전환을 해서 딴 사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게 원래 집권 여당이 할 일이에요. 저쪽은 쓸데없는 싸움을 걸어오고 계속 일당 독재 프레임 걸 때 거기 응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전환을 해버리고 우리는 다른 우리의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정치예요. 응?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냐? 민주당이 싸우니까 갈등을 민주당이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이 정청래를 비난하고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갈등 유발자라고 하잖아요. 정치는 갈등을 유발하는 쪽이 유리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해요? 국힘당이 계속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면 민주당은 방어밖에 못하는데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저쪽에서는 그 검찰개혁을 방어하려고 방어수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계속 국힘당을 내란당으로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강한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가 어리숙하고 무뎌버리면 저쪽이 계속 공격을 하게끔 돼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내란당이라고 딱 찍어버리고 내란당에 대해서는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쪽은 우리가 무슨 내란당이야 정당 해산을 하면서 막말 정청래 이러면서 그냥 이쪽에서 지네가 갈등에 끌려 들어오죠. 생각해보면 그러죠. 민주당이 왜 공격을 안 받나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먼저 갈등을 유발시키잖아.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는 원래 공격을 걸고 시비를 거는 건 야당의 몫이란 말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채우면서 전 국민을 아우르지만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박 소리 들으면서 180석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방어적이었단 말이야. 그놈의 역풍 타령. 응? 협치와 역풍 타령하다가 늘 칼에 꼽히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왜?
저쪽에서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니까 이쪽 안에서는 안에서 갈등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보세요. 특검이 3개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하고 사법을 개혁하죠.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내란 정당 해상을 하려고 내란 정당 양심도 없냐고 공격하면 어때요? 저쪽은 내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당내 갈등이 번지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요?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갈등은 저쪽 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은 저쪽에서 생긴 거예요. 지금 전환길 대 뭐 친한계 대 뭐 친윤계 대 뭐 반윤 세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갈등이 저쪽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왜? 잘 되는 일이 없으니까. 네 탓이요 내 탓이요가 되는 것이고. 응? 여러분들 보시면 정치가 그냥 어떤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갈라치기, 허구한 날 문재인 욕하고 유시민 욕하고 조국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건 저쪽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그러죠. 왜 제가 이렇게 갈등, 왜 우리 안의 문제를 자꾸 키우고 하냐. 이거는 우리 안의 갈등을 유발시키면 우리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 민주당은 닥치고 공격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25일까지 하겠다. 계속 민주당은 개혁하는 거죠.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럼 민주당이 검찰 개혁 끝나면 뭐죠? 사법개혁 뭐뭐뭐 하겠다 라고 하면 민주당은 또 날짜를 박아놓으면 민주당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거죠. 진화하고. 저쪽은 야 이거 큰일 났다. 검찰 개혁 못 막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사법개혁 어떻게 막지? 야 큰일 났다. 이거 언론개혁 어떻게 막지? 야 큰일 났다. 이거 특검이 우리 수사한다는데. 쟤네들은 여러분들 주먹이 한 군데서만 날라오면 이 주먹만 피하면 되는데 지금 특검에 3방이 날라오고 민주당이 펀치를 날리고 국힘당 안에서 또 안에서 싸우고, 여러분들이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제가 이해 가세요? 밖에서 날라오는 주먹 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에서 지금 주먹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계속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갈등을 유발시키는 민주 진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럼 센 이유가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시죠? 제 얘기 들으니까. 21대 2020년 때 180석을 갖고 있을 때는 수박이 너무 많아갖고 민주당이 안에의 갈등이 더 컸죠. 지금 어때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에 강성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게 나가지 않고 이제는 강성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주류에 차지하고 이제는 강성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수박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정치 메커니즘을 보면 왜 요즘 민주당이 당당하게 싸우고 민주당이 이렇게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잖아. 계속 특검의 지원 사격이 있고 민주당이 그 특검의 지원 사격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지금 국힘당 맨날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하면 그거 맞기 급급하잖아. 그동안 민주당 뭐예요? 국회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개혁에 나서고 있잖아요. 검찰 찍소리도 못 차잖아요. 예전 같으면 검찰이 어수선한 민주당의 수박들에게 로비를 해갖고 검찰 개혁 방해를 했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쵸? 옛날에 민주당에 수박이 많고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틈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언론 플레이, 검찰의 로비를 통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민주당을 쑤셔 놓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반대한다, 안 된다, 여기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단일대오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센 것 같지만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수청을 어디로 두기로 했냐를 만약에 그러니까 의총에서 행안위에 드는 걸로 거의 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해요. 법무부에 두자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 굉장한 정무 감각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법무부에 두자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지만 다수는 행안부에 두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언론은 행안부에 민주당 가닥 잡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법무부에 두자고 했는지를 그 언론은 취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이 언론 플레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것조차 불씨를 남기지 않고 이 정청래 대표가 이러잖아요. 법무부에 두자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더 이상 저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유발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오늘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는데 일단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